네. 안녕하세요. 관세법 임예진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 2021년도에 있었던 국가직 7급 관세법 기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실게요. 월별납부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라고 했죠? 우리 틀린 거 다 찾아볼 거예요. 일단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은 일단 숫자가 틀렸어요. 근데 이것만 틀렸을까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라고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치? 그냥 달까지로 이것도 좀 애매한 표현인데 어쨌든 숫자가 틀렸어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가 유효 기간입니다. 자, 월별 납부 승인을 갱신할 거예요. 요게 지금 갱신에 대한 규정인데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세관장은 이 갱신 신청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려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는데 1개월 전까지 알려주면은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알려주는 건 2개월 전까지 알려줍니다. 그쵸? 자, 세관장은요, 월별 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예요? 월별 납부는 다 납기가 말일이죠.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까지는 봐줘요. 근데 그 15일 이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경우예요. 자, 그래서 해설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2번 문제 보죠. 이건 쉽죠? 2번 문제는 1번도 어렵진 않아요. 옳은 거 찾는 거지만 너무 더 답이 명확하기 때문에. 자, 우리 서류 보관 기간입니다. 2년 보관, 3년 보관, 5년 보관이 있었죠. 일단 수입과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서류는 다 5년 보관이에요. 수입과 관련된 서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서류. 수출이나 반송에 관련된 서류는 다 3년 보관이에요. 운송이나 화물에 관련된 서류는 다 2년 보관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답이 명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이 감치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올 확률이 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자, 명단 공개가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자를 감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에요.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이 체납자를 감치할 수 있는데요. 일단 숫자가 나오는 첫 번째 요건에 대해서 문제로 출제를 한 거예요. 일단 관세를 3회 이상 체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 세 번째 건, 요 3번을 다 체납을 했는데 이 체납이 다 각각 체납 발생일로 다 1년씩 경과한 겁니다. 얘도 경과, 얘도 경과, 얘도 경과. 근데 체납 금액 합계를 봤더니 2억 원이 이상이에요. 2억 원 이상. 그래서 이렇게 3회 이상 체납하였고 체납 발생일로 각 1년입니다.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4번 보실게요. 관세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라 그랬죠? 옳은 거.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약간 좀 까다로워요. 얘가 좀 어려운, 지금 겨우 우리 4번째 문제 풀어보지만 이 문제가 지금 좀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답 찾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틀린 거를 다 찾아내려면 좀 까다롭긴 한데 답이 워낙 옳은 게 명확해서 우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중복조사는 원래 금지가 원칙입니다만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 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예요. 그래서 다시 조사할 수 있어요. 요게 맞죠? 그쵸? 우리 2번, 3번, 4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보실게요. 우리 해설 보시면서 한번 보실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정기 선정에 의한 관세 조사 면제 사유인데 문제에서 지금 2번 선지를 보시면 2년 이내에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에 대해서 관세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요건 되게 애매한 표현입니다. 자, 관세 조사를 면제를 하려면 요건이 아주 어려워요.
한마디로 이 소규모 성실 사업자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2년간 실적, 신고 실적이 30억 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 그리고 성실 사업자도 충족이 돼야 돼.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요건은 최근 4년 이내에 기억, 니은, 디귿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최근 4년 이내에 우리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해서 통고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다면 성실하지 않아요. 그쵸? 그런 사실이 없어야 되고 체납한 사실도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살다 보면 납부세액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부족하면 납세자가 보정 신청을 하거나 수정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세관장이 먼저 경정을 했죠. 이건 성실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부족세액에 대해서 내가 먼저 보정 신청을 하거나 수정 신고를 하는 거는 성실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세관장이 먼저 경정을 했다. 그래서 경정을 받았다면 이건 성실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기선정에 의한 관세조사를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되게 애매하게 체납 얘기만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도 틀려요. 이것도. 4년 이내에 체납한 사실이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을 더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통합조사 원칙이 맞습니다. 근데 통합조사 원칙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특정 분야를 조사할 때, 긴급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특정 사안을 조사할 때. 지금 여기서 긴급 조사라고 나왔죠. 이럴 때는 통합조사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설 참고하시고요. 자, 4번 한번 볼게요. 이게 방문조사인데 지금 방문조사는 우리 교재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법에서 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예요. 근데 만약에 연장을 하려면 연장이 가능한데 2회 이상 연장한다면 관세청장 승인 받아서 각각 20일 이내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틀린 게 뭐예요? 일단 연장 기간이 틀려버렸어요. 그리고 20일 이내에서 각각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관세청장 승인까지 필요한 경우는 2회 이상 연장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총체적으로 숫자가 다 틀린 거죠. 4번이 사실 1번이 답이 보이면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곧 죽어도 1번이 옳은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이걸 틀린 거를 다 찾아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틀린 선제에 대한 거를 다 파악하기에는 그래서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였고요. 우리 5번 문제 들어갑시다. 부가고지 대상이에요. 이건 쉽죠? 일단 1번은 즉시 반출 신고하고 반출을 했는데 10일 이내 수입 신고하지 않았대요. 10일 이내 수입 신고를 하면 신고 나쁘죠. 근데 10일 이내 수입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부가고지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납세 의무자가 부가고지를 요청했답니다. 어떤 사유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 가격, 관세율 이런 거 결정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부가고지 대상 중에 하나였고요. 자, 얘는 현장 수납이죠. 현장 수납도 현장에서 말로 고지해서 현장에서 수납하는 건데 얘도 역시 현장 수납이기 때문에 그 부가고지가 되는 겁니다. 그쵸?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도 부가고지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4번 납부기한이 천재지변 사유로 연장이 돼요. 그런 경우라면 납부고지를 생략해요? 그럼 어떻게 내? 그래서 이 연장했을 때는 납부고지를 해줘야죠. 그래서 원래 규정 보시면 천재지변으로 기한이 연장돼서 납부기한이 바뀐 거죠. 연장이 돼서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연장된 납부기한에 대한 납부고지를 해줘야 내가 내지. 그쵸? 그래야 내가 알지. 그렇게 해서 5번은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6번 권리 사용료에 대한 단독 문제가 나왔어요. 일단 디자인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앙권, 영업비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자체가 표현된 물품이라든가 혹은 부분품 구성 요소인데 그 자체의 디자인의 일부가 표현되어 있다면 관련성이 있죠. 자,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4가지의 관련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부분품 얘기만 나온 거예요. 어쨌든 부분품 자체에 특허 내용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상표권 한번 보실게요. 상표권은 2가지의 관련성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물품에 상표가 직접 부착되어 있는 경우 당연히 관련성이 있고요. 자, 요거 보실게요.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됐다. 이것도 관련성이 있다 그랬어요. 경미한 가공. 우리 경미한 가공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요런 애들이죠. 희석, 혼합, 분류, 재포장, 조립, 뭐 단순 조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된 경우입니다. 자, 4번 보시면 수입 물품의 가사, 선율, 영상,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대요. 이게 무슨 권리예요? 무슨 지식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요건 저작권이죠. 요게 왜 실용신앙권 영업비밀이야? 그치? 요거는 틀린 겁니다. 실용신앙권 영업비밀에 대한 관련성이 아니라 얘는 물품 자체에 가사라든가 선율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작권이에요. 저작권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6번도 쉽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7번 보실게요. 우리 세계 확정으로 옳지 않은 것. 얘도 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숫자는 틀린 게 없습니다. 숫자가 틀린 건 없는데 기산일을 가지고 좀 장난을 쳤어요. 자, 보실게요. 일단 1번은 뭐예요? 정정이죠. 신고세액 납부 전에 정정하는 경우. 자, 2번은 뭐예요? 보정입니다. 보정기간 잘 나왔나 볼까요?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쵸? 보정은 부족세액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오류도 할 수 있었어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과다하네요. 요게 이제 경정 청구죠. 경정 청구는 최초 납세 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자, 얘는 뭐예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가격과 관련해서 지금 그 거래가격과 우리 관세법 간의 과세가격 간의 차이가 발생을 한 거예요. 요 밑에가 좀 잘렸는데 차이가 발생한 경우인데 지금 문제 보시면 틀린 부분이 지금 화면에 좀 잘려가지고 저랑 같이 보실게요. 결정, 경정, 처분, 사전 승인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있은 날부터? 한마디로 이쪽 관련 법에서 뭔가 결정을 했어. 경정 처분을 했어. 사전 승인을 했어. 그게 있은 날부터예요. 있은 날부터 3개월? 아니죠. 요게 틀린 거예요. 있은 날부터가 아니라 지금 그런 결정이나 경정 처분이나 사전 승인을 있음을 안 날, 만약에 그런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이에요. 한마디로 안 날. 또는 받은 날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그쵸? 숫자는 맞게 나왔어. 근데 요 기산일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최초 납세 신고한 날부터 5년? 아니죠. 이것도 틀렸죠. 최초 경정 신고라는 게 아니라 최초 납세 신고한 날부터 5년이에요. 자, 그래서 요 부분 틀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 지금 다 요 기산일 같은 애가 틀리게 나온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요거는 문제가 그래요. 약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 보실게요. 우리 할당 관세의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는 문제죠. 옳은 것. 지금 할당 관세 얘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뭐 조정 관세라든가 다른 세율 얘기 나오면 틀린 겁니다. 일단 한번 보실게요. 우리 할당 관세는 올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인상할 필요가 있을 때랑 인하할 필요가 있을 때 두 개로 우리가 구분이 되는데 인상할 때 얼만큼 인상했었어요? 40% 범위의율을 기본 세율에 더하여 이렇게 됐었죠. 뭐 식을 이렇게 쓰셔도 되고 요거는 더하는 거니까 40% 범위의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아니면 농림축수산물이라면 이 40%로 안 되기 때문에 국내외 가격차 상당률의 범위라는 멘트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볼게요.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대요. 농림축산물이에요. 국내외 가격차율이라는 말이 나와야지. 요 100분의 100에서 기본세율 더하여 일단 숫자 100분의 100 나올 수가 없어요. 100분의 100이라는 숫자는 조정관세에서 나옵니다. 100분의 100에서 기본세율 더한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 빼고 기본세율 더하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조정관세는. 그쵸? 그래요. 여기 바로 나오네. 그치? 지금 보시면 일단 숫자가 틀렸어요. 조정관세라면
100분의 100에서 기본세율 뺀율을 기본세율 더한율을 범위해서 뭐 난리가 났어. 그쵸? 이거는 다 틀린 거예요. 만약에 이 조정관세로 하신다면 해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분의 100에서 기본세율 뺀율을 기본세율의 더한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래야 맞는 거지. 그쵸? 그리고 할당관세하고는 전혀 관련 없어요. 그치? 그 다음에 그래서 2번도 완전히 다 틀려버린 거고. 지금 얘는 국내 가격 안정이 필요하죠. 인하 사유가 됐네요. 인하 사유. 40% 범위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요게 맞죠. 자, 국회에 보고하는 거. 뭘 보고하죠? 일단 할당관세와 관련된 거, 전년도 부가실적 결과, 그 다음에 보고서도 포함을 합니다. 요것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보고서도 포함을 해요. 그래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는 사람도 틀렸고 보고하는 시점도 틀렸어요. 총체적으로 이건 다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틀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옳은 거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체적 난국의 문제를 좀 보셨고요. 어렵지는 않지만 엉망진창인 문제예요. 그래서 해설 보시면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시고요. 9번 한번 보실게요. 벌금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보시면 나머지는 다 과태료예요. 우리 과태료 중에서 1, 2번은 좀 친숙하죠? 1, 2번은 우리가 했었어요. 특허보세구역 특허사항 위반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00 이하의 과태료예요. 우리 잠정가격 신고를 하면서 확정가격 신고를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되는데 이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요거는 좀 낯설긴 한데 설비 유지 의무 여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보세구역 밖의 장소에서 작업을 했다면 이것도 역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근데 이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있죠. 이게 뭐예요? 통관 요건 중에 하나예요. 허가 승인 표시해라, 조건 갖춰라, 의무 이행 요구하면 의무 이행해라, 통관 표제 첨부 명령하면 통관 표제 첨부해라. 이런 통관 요건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통관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는 처벌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해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세 가지는 다 과태료 처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4번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혹시라도 3번이 뭔지 모른다 하시더라도 자, 우리가 벌금과 과태료에 그 공부를 했다면 1, 2번은 우리가 중요해서 봤던 거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설비 유지 의무 그 신고를 안 하고 종합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했다고 벌금까지 때리진 않겠죠. 근데 요거는 통관 요건을 지키지 않은 거기 때문에 법에 명시하고 있는 통관 요건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지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벌금으로 처벌을 합니다. 물론 과실이라면 300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10번은 관세 환급하고 상계관세하고 같이 나온 문제예요. 일단 옳지 않은 것 찾아야 됩니다. 자, 관세 환급금의 환급. 원래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의 모든 수입은 세입 계정으로, 국가의 모든 지출은 세출 계정으로 하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세법상 환급은 어떻게 돼요? 한국은행에 있는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 계정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게 지급 계정에 대한 규정이고요. 자, 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죠. 자, 2번 보시면 지금 과오납금의 환급이 발생했네요. 그래서 납세자가 이렇게 청구하면 지체 없이 결정하고 30일 이내 환급해라.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관장이 먼저 확인한 건 특징이 뭐죠? 납세 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환급이 된다라는 그 특징. 이거 참 잘 나온다 그랬죠? 어김없이 올해도 나왔네요. 자, 3번 보시면 이게 뭐가 틀렸을까요? 지금 상계관세 부과, 상계관세에 관련된 약속의 제의, 덤핑도 똑같아요. 유효 기간이 있죠. 유효 기간. 유효 기간은 따로 적용 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5년이 맞는데 요게 대통령령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 또 하나 틀린 게 있네요. 얘는 다음 날 붙으면 안 돼요. 그 시행일부터 5년이에요. 시행일부터. 얘는 전혀 다음 날이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치면 기획재정부령,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고요. 상계관세나 약속의 시행일부터 바로 5년입니다.
아시겠죠? 시행일부터 바로 5년. 다음 날을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하루를 왜 기다려?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요거는 지금 상계관세 부과할 때 이제 상계관세율을 구하는 방법인데 상계관세율은 어떻게 해요? 우리 보조금 금액을 구했어요. 얼마가 수혜자가 받는 혜택인지 그 보조금 금액을 과세 가격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금액이 나오면 이걸 과세 가격으로 나눠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보조금률이야. 보조금률을 그대로 상계관세율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보조금률의 범위 안에서 기재부 장관이 결정을 할 겁니다. 상계관세율을. 그래서 이게 상계관세율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과세 가격에 곱해서 산출하는 게 상계관세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번도 지금 3번이 옳지 않은 건데 두 군데를 틀리게 해줬지만 이 다음 날이라는 건 사실 잘 안 보이고, 그치? 요거는 사실 우리가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 찾아내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애매하게 틀리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자, 11번 보실게요. 얘도 옳은 거 찾는 거죠. 2번 2021년 7급 문제가 까다로운 문제는 겁나 까다롭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함정에 빠지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자, 1번 보시면 선박용품, 항공기용품이죠. 얘가 지금 6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하역 허가 받은 대로 적재되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하역을 허가받은 자가 납세 의무자다. 괜찮죠? 자, 일단 2번 같은 경우에는 보수작업 을 밖에서 했을 때겠죠. 밖에서 했을 때 일단 갑자기 안에서 했다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보수작업 밖에서 보수작업을 보세구역 밖에서 이행을 했는데 지정된 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정된 기간이 경과해 버렸으면 그때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보수작업을 수행하는 자라는 표현은 전혀 특별납세 의무자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이렇게 나와야지.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에 승인받은 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3번하고 4번 잘 보세요. 맞지 않아요? 일단 얘는 틀린 이유가 뭐냐면 폐기를 했죠. 근데 미리 세관장 승인 받아서 폐기했어요. 그냥 폐기한 게 아니라. 그럼 이건 관세 징수 자체를 안 해요.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보시면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서 보세운송하는 물품이 목적지에 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았대요. 근데 관세 징수하죠. 근데 왜? 재해로 망실됐대. 재해로 망실되거나 세관장, 그러니까 항상 재해로 멸실되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는 절대 관세 징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갖고 장난친 거예요. 요거 우리 문제 풀 때 좀 연습을 했었죠. 요거는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2번 보실게요. 옳지 않은 것 골라야 돼요. 1번. 국내 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호했어요. 높은 세율로 양호했네요. 자, 국내외 가격 차율로 양호하거나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호한 이 양호 세율은 기본 세율, 잠정 세율에 우선 적용한다는 우리 세율 적용 우선순위 봤었죠. 원래 이 순위 세율은 후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서 이 순위의 자격이 있는데 이렇게 높은 세율로 양호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호 세율, 그렇죠?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혹은 국내외 가격 차율까지 높은 세율로 양호한 그런 양호 세율은 기본 세율, 잠정 세율보다 우선 적용해요. 낮다, 높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 어차피 높아. 어차피 높은데 기본 세율, 잠정 세율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 세율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서 낮은 경우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무조건 기본 세율, 잠정 세율에 우선 적용이 됩니다. 자, 일단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일단 얘는 틀린 부분이 뭐냐면 잠정 긴급관세 부과 여부 내용을 결정하는 사람이 무역위원회인가요? 무역위원회는 조사만 하지. 지금 보시면 얘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요거를 결정하는 사람이 지금 법에선 표현이 안 되는데 만약에 표현을 하려면 기재부 장관이라고 해야 돼요. 그치? 그리고 부과권의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은 맞는데 이 부과권의를 무역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갑자기 여기에 관세청장 아저씨가 왜 튀어나와?
그치? 관세청장이 부가 건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결정권자도 틀렸어요. 법에서는 표현을 안 하고 있죠. 지금 연장해서만 기재부 장관이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 잠정관세 부과 여부 결정하는 사람은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나오려면 그렇게 나와야 돼요. 자, 3번 잠정조치죠.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예비조사 결과 덤핑 사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충분한 증거를 잡았으면 자, 잠정조치를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잠정조치는 어때요? 조사 개시 후 적어도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그랬죠. 제대로 나왔고요. 자, 양어를 했는데 우리가 그 양어를 철회합니다. 그러면 이 양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철회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 세율로 돌아가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12번 문제 푸시면 돼요. 12번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갑자기 여기서 관세청장이 튀어나온다는 거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13번 한번 볼게요.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금 1번부터 보시면 요건 뭐예요? 납세자 권리연장이죠. 세관 공무원이 납세자 권리연장 교부 사유가 되면 납세자 권리연장을 교부를 해줘요. 그 교부 사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관세범 조사를 할 때, 또 관세 조사할 때, 또 보세 판매장 조사할 때, 또 압류할 때, 그럴 때 납세자 권리연장을 교부해 주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제목 붙이면 뭐예요? 얘는 우리 장부를 일시 보관할 수 없는 게 원래 원칙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서 일시 보관한 경우예요. 그치? 그래서 이 납세자가 요거 반환 요청을 한다면 원래 반환해 주는 게 원칙이긴 한데 이거는 지금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래서 이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맞는 거고요. 자, 3번 제목은 뭐예요? 출국 금지, 출국 정지예요. 자, 여러분 출국 금지되는 경우는 얼마를 체납했기 때문이죠? 5천만 원 이상을 체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을 체납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이 된다. 이 대통령령에 뭐 배우자가 국외로 이주를 했거나 혹은 국외 자산이 5만 불 이상이 발견이 되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돼. 그래야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는 요건 하나 갖춘 겁니다. 그래서 요거 숫자가 틀린 거라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4번은 납세자 보호관,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 대한 얘기인데 납세자 보호관은 관세청에 한 명 두죠. 그 다음에 납세자 보호 담당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둡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은 본부 세관이 되는 거예요. 자, 14번 보실게요. 자, 보세구역과 관련해서 관세 부과,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랍니다. 자, 얘는 지금 승인을 받아 폐기했죠. 근데 왜 관세 부과해요? 폐기 후 남아있는 부분. 제가 그래서 요거 제목으로 봅시다 했었죠. 잔존물은 과세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요거는 견본품 채취죠. 세관 공무원이 업무상 검사상 필요해서 견본품으로 채취를 했는데 그 검사 과정에서 사용 소비가 돼버렸어요. 그럼 특징이 뭐였죠? 수입 신고하고 관세 납부하고 수리까지 된 것으로 한마디로 통관상의 문제도 과세상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자, 3번 한번 보실게요. 보세공장 밖에서 외국 물품 저 가공 좀 할게요. 제조 가공할게요. 허가받아서 나갔어. 근데 그 허가 기간이 지났죠. 근데 그 밖에 계속 물품이 남아 있는 거죠. 한마디로 기간이 지났는데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 운영인부터 관세 징수한다. 맞죠? 자, 4번 한번 보실게요. 얘는 제목 붙이면 뭐예요? 원료과세, 보세공장에서 원료과세 할 때 과세물권 확정 시기를 따져보자. 보세공장 원료과세는 사용신고 전에 신청을 합니다. 그쵸? 그러면
보세공장 저 원료과세 할게요 라고 사용신고하기 전에 그 원료과세 신청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과세물건 확정 시기가 그 사용신고하는 때죠. 그 틀렸지? 요게 좀 잘렸는데 해설로 볼까요? 사용신고할 때 그때 원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쉬워요. 요거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그런 규정이에요. 그래요. 자, 15번도 쉽습니다. 특정 물품 면세 대상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전혀 다른 게 뭐예요? 1, 2, 3, 4 중에서 1번은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 기장, 표창장, 메달, 상패 뭐 이런 거.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에 올림픽 열렸을 때 금메달 따왔어. 요건 뭐예요? 소액물품 면세 대상이었어요. 특정 물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 그치? 요건 쉽습니다. 이거는 뭐 3초 만에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죠. 자, 16번 한번 보실게요. 지정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요게 조금 까다로워요. 1번이. 1번 한번 볼까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지정보세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세관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 요 원래 규정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 원래는 지정보세구역 지정을 받은 소유자나 관리자는요. 요런 행위를 하려면 토지를 양도할 거예요, 교환할 거예요, 임대 줄 거예요, 뭔가 처분하거나 용도 변경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하거나 그 토지 안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혹은 건물을 개축 이전 철거 뭐 공사 같은 거 하려면 세관장하고 미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정보세구역 지정을 받은 데거든요. 아무리 소유자 관리자라 하더라도 이 지정보세구역 지정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단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데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 건물도 지정이 가능하죠.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토지나 건물에 지정보세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런 행위는 해도 돼요. 자, 단서규정에서 뭐래요? 이 행위가 지장을 주지 않거나 혹은 이런 대로 지정된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의 소유자가 국가예요. 혹은 지자체예요. 그 국가나 지자체가 이런 행위를 해요. 그럼 괜찮습니다. 미리 협의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금 1번 지문을 낸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그렇게 1번은 틀린 거고요. 2번도 틀렸죠. 이건 쉽죠. 2번은 6개월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데 연장이 필요하면 3개월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연장을 합니다. 자, 3번 보시면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은요.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어요. 그때 세관설비 사용료까지 포함을 하죠. 자, 근데 3번에서 지금 말하는 게 요율이죠. 요율 어떻게 해요? 세관장 승인 받는 거 맞아요. 요율을 지 맘대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너무 막 비싸게 화물관리 필요한 비용에 대한 요율을 비싸게 하면 안 되니까 그 요율에 대해서는 세관장 승인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4번은 뭐예요? 여기까지 좋아. 화주를 가르면서 보관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 지정하는 건 좋은데 제가 그랬죠. 화물관리인 유효기간은 보셔야 된다고. 유효기간 몇 년이에요? 5년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설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자, 17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17번은 이제 관세법상 차량에 대한 얘기죠. 국경 출입 차량. 자, 그래서 철도 차량이 있고 도로 차량이 있는데 이거 제가 한번 쓱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철도 차량은 차량이 있고 도로 차량이 있는데 철도 차량은 통관 역장이 대부분 주체로 나오고요. 도로 차량은 운전자가 주체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철도 차량, 도로 차량 이런 국경 출입 차량이 뭐 도착 보고를 하고 출발 보고 출발 허가 받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철도 차량은 통관 역장이고 도로 차량이 운전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철도 차량의 운전자는 이런 거 못해요.
도로 차량 운전자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해설 한번 가보시면 지금 국경 출입 차량이 통관역 철도 차량일 거고 통관장 도로 차량일 거예요. 도착하면 철도 차량은 통관역장이, 도로 차량은 도로 차량의 운전자가 도착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철도 차량에서는 운전자에 대한 언급은 절대 나오지 않아. 이런 게 틀린 거예요. 화나죠? 화나요. 화나는 그런 문제예요. 좀 너무했어. 그래요. 자, 요거는 제목 붙이면 뭐예요? 도착 전 서류 제출이죠. 도착 전 서류 제출. 괜찮죠? 도착 전 서류 제출. 3번 보시면 요거는 지금 반복운송 도로 차량인데 반복운송 도로 차량은 사증은 받는 것으로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절차를. 근데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그 다음에 마지막 도착했을 때 최초 출발, 최종 도착은 아니었어요. 절차를 다 이행해야 돼요. 그치? 요거는 쉽죠? 자, 4번 보실게요. 지금 통관장에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 물품인 차량용품이야. 이게 헷갈리시면 선박용품으로 푸시면 됩니다. 선박용품. 여러분, 선박용품 하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박용품 하역은 세관장 허가 받아야 돼. 그쵸? 그냥 일반 물품,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차량용품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물품. 일반이란 말은 안 해요. 그냥 물품을 요럴 때 이제 신고 대상이 되는 거지. 그쵸? 신고 대상. 그래서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2개를 좀 해놨는데 지금 요 네 번째 동그라미 4번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외국 물품이에요. 그래서 하역하려면 세관장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 확인을 받아. 그치? 자, 요건 뭐예요? 차량용품이에요. 차량용품은 뭐래요?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하역을 준용한대.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차량용품, 그 다음에 그 국제무역선, 국경 출입 차량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다 똑같다고 절차. 뭐다? 세관장 허가예요. 그래서 요거는 선박용품으로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1번이 좀 너무 치사하게 나와가지고 요거 운전자랑 통관역장이랑 운전자를 구분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나와서 좀 속상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8번 한번 봅시다. 보세창고, 보세공장이에요. 옳은 거 찾는 거죠? 동일한 보세창고에 있다가 수입신고가 수리됐어요. 이건 뭐 신고 안 해도 내공물품 신고 안 해도 되죠. 지금 2번 보시면 내공물품만 장치예요. 얼마나? 1년 이상. 6개월 이상은 동일한 보세창고에 있는데 그 도중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그런 내공물품은 6개월. 얘가 6개월이지. 어쨌든 저쨌든 간에 또 틀린 게 있어. 이렇게 오랫동안 내국 물품만 보세창고에 장치할 때는 세관장 승인 대상이죠. 이게 다 틀렸지. 그쵸? 자, 3번 어때요? 보세공장 작업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보세공장 작업 허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언제까지? 10일. 10일. 그리고 이거는 보세공장 작업허가? 뭔 보세공장 작업허가인지 말도 안 해줬어. 보세공장에서 허가를 받는 건 2가지거든요. 저 내국물품만 원재료로 쓸게요. 혹은 저 보세공장 밖에 나가서 보세 작업 좀 할게요. 뭐 그런 말도 없어. 어쨌든 이거는 이 허가 여부를 통제해줘야 되는 건 무조건 관세법에서 무조건 10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설 보시면 지금 무조건 뭔가 허가를 신청을 해요. 그러면 답을 언제까지 줘야 돼요?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4번. 요거는 제목 붙이면 보세공장 업종 제한이에요. 보세공장 업종 제한하는 거 대통령령이에요? 아니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이건 우리 봤었던 거예요. 우리 심화 특강 할 때 그 대통령령 기획재정부령 구분하는 프린트에서 봤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령 기획재정부령 정리하셔야 돼요 라고 몇 번을 얘기했었죠.
정리하셨던 분들은 요게 그냥 딱 보이셨을 겁니다. 자, 19번 관세법에서 수출 수입 안 되는 거. 일단 수출입 금지 물품이 세 가지가 있어요. 헌법 질서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나 그 풍속을 해치는 이런 물품들. 요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가 뭐예요?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정부기밀 누설하거나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거. 세 번째가 이거죠. 화폐나 유가증권의 모조품, 변조품, 위조품.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죠.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도 수출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요? 지금 해치지 않았잖아요.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얘는 통관 보류 대상이지. 일단 보류를 해놓고 진짜 해칠지 안 해칠지 봐야겠죠.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통관 보류가 되는 그런 애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19번도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20번 문제 보시면 우리나라로 원산지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거. 중국의 영역에서 사육한 산동물.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도축 작업했어요. 도축 작업 우리나라에서 했다고. 요거 도축 작업 불인정 공정 기준이었잖아요. 인정 안 되는 거죠. 그치? 자, 러시아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했어요. 외국 선박이 공해에서 잡은 거는 외국 물품입니다. 단순한 절단 재포장 작업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다? 이 단순한 절단 재포장 작업, 이런 단순 가공 작업도 불인정 공정 기준에 들어갔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작자와 감독이 미국의 배우들을 채용해서 미국에서 영화 필름의 대부분을 촬영했대. 뭐 어쨌든 저쨌든 어디서 누굴 채용해서 배우를 캐스팅을 하든 뭐 어디서 촬영을 하든 중요한 건 뭐예요? 제작자가 우리나라예요. 감독도 필요 없어. 이것도 볼 필요 없고 우리나라 제작자가 지금 요 차 저 차 해갖고 영화를 만들었죠. 촬영된 영화 필름은 누가?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가 원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우리나라 거지. 그쵸? 자, 그 다음에 독일에서 제작된 물품이에요. 독일에서 제작된 물품이 박람회 전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수입이 됐어요. 이게 관세 목적에 그 전시 목적에 사용된 후 일본으로 수출됐다? 이렇다고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돼요? 이건 독일이 원산지지. 그치?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전시하고 우리 관세당국 통제에 있다가 일본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이거는 독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그런 경우죠. 뭔가 케이스 문제처럼 꼬아놓으려고 했지만 꼬우는데 실패한 그런 문제입니다. 촬영된 영화의 필름은 무조건 제작자 찾으라 그랬어요. 제작자. 자, 21번 보실게요. 물품의 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게 좀 힘들어요. 일단 옳은 거 다 찾아볼까요? 원래는 거꾸로 못 실죠. 국제무역 선기에 내국 물품 실을 수 없고 국내 운항선 국내 운항기에 외국 물품 실을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거꾸로 실래요. 거꾸로 실을 때는 뭐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쉽죠. 내국 운송 신고. 내국 물품을 이렇게 운송할 때는 내국 운송이라고 하고 내국 운송은 무조건 신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어때요? 항해하역 허가 수수료예요. 항해하역 허가 수수료는 1일당 4만 원인데 수출 물품은 만 원. 맞습니다. 3번이 틀렸어요. 환승 전용 국내 운항기? 여기서 환적하려는 항공기용품? 우리나라에 도착했다? 이게 뭐야? 그치?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규정에 이 환승 전용 국내 운항기에 대해서는요. 143조 2항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게 나온 거야. 143조 2항이 선박용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했을 때 그런 외국 물품이라면 보세구역에서 운송수단에 적재를 바로 한다면 외국 물품 그대로 적재하게 할 수 있는 그 규정이에요. 그치? 한마디로 그 선박용품, 항공기용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 물품인데 보세구역으로부터 어디? 국제무역 선기에 바로 적재한다면 외국 물품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가 143조 2항인데 환승 전용 국내 운항기에는 이걸 적용하지 않거든요. 이거 거의 안 봅니다. 사실 1, 2번은 너무 맞고 4번도 우리 가격 봤었잖아요.
그러면 아유 나 모르는 거다 하고 이거 찍는 건데 되게 어려운 부분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요 자체를 가지고 활용한 143조 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요 자체의 규정을 가지고 활용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까다로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2번 보실게요. 요거 감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휴대폰 관세 면제받고자 해요. 자, 제가 이 얘기 했었죠. 통관 명세서 내야 된다고. 그치? 근데 통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근데 원래는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통관 명세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제출을 하는 건데, 그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이걸 명세를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럼 제출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원래는 통관 명세서를 제출을 하는 게 맞는 건데 확인할 수 있다면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다면 굳이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자, 학술연구용품 감면세예요. 이게 확실히 틀렸죠. 이건 숫자가 틀렸잖아. 감면율 몇 프로예요? 원칙 80%예요. 학교부설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은 50%예요. 하지만 거기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는 제외했었죠.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지. 감면율은 원래 80%인데 공공의료기관, 학교부설 의료기관은 50%야. 근데 거기서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은 제외하는 거. 요게 확실히 틀려서 문제 풀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요거는 제수출 불이행 가산세죠. 관세 20% 가산세로 징수하는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 대여업자가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분할 납부를 하거나 감면받는 물품을 수입할 때 이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서 수입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얘가 감면 적용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얘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랬죠. 근데 얘가 안 내면 그때 시설 대여업자로 확장되는 규정까지 우리가 봤던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3번 얘도 옳은 것 고르는 거예요. 자, 1번 통관을 보류했어요. 통관 보류하면 당연히 화주한테 알려줘야지. 그쵸?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2번 뭐예요? 보세구역 반입 명령입니다. 제가 보세구역 반입 명령 요거는 반드시 가져가세요라고 기본 이론 때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요게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 명령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실게요. 이거 서면조사 현지조사인데 이거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산지 증명서 확인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때 조사 대상자인데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하는 게 맞아요. 이건 좀 어려워. 이게 기획재정부령이에요. 이건 좀 구석진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쉽죠? 수입신고 기한이 경과했어요. 근데 경과는 했지만 50일 내에요. 이거 어떻게 돼? 수입신고 기한이 경과했지만 20일 내에 했을 때, 50일 내에 했을 때, 80일 내에 했을 때, 그 외 해서 과세가격 2% 범위에서 어떻게 됐어요? 가산세가 과세가격에 얘는 1000분의 5, 얘는 1000분의 10, 얘가 1000분의 15, 얘가 1000분의 20이죠. 지금 뭐 나온 거예요? 수입신고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요거 나왔으니까 1000분의 10이지. 1000분의 20이 아니라. 그렇죠? 요 4번은 쉽습니다. 이 3번이 좀 어려워요. 우리가 잘 안 보는 거. 같은 함정을 판 거죠. 얘는 대통령령인데 기획재정부령으로 함정 팠고 얘는 기획재정부령인데 대통령령으로 함정 팠고 같은 함정이지만 2번은 워낙 유명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빠지면 안 돼. 3번 빠진 거는 제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도 어렵죠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보세구역 반입명령에서 아주 많이 기출이 됐던 그런 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보실게요. 재수출 면세 기간이죠. 일단 일시입국자의 신변용품, 뭐 휴대한 용품, 취재용품 이런 것들 재수출 면세가 가능한데 언제까지가 재수출 면세 기간이에요? 입국 후 나갈 때까지. 박람회 물품, 전시회 물품이라면 어떻게 돼요?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그쵸? 거기다가 뭐 재수출에 필요한 기간까지. 3번 가공수리 물품은 가공수리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그쵸?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이게 원칙이죠. 기타 물품. 반입계약 증빙 서류로 봅니다. 거기까지만 봐요. 제수출하는 데 필요한 기일, 요거는 여기에 붙는 거야. 제수출하는 데 필요한 기일. 박람회 전시회 물품은 박람회 끝나자마자 못 나가기 때문에 제수출 기간을 제수출하는 데 필요한 기일까지 더합니다. 근데 얘는 반입계약 증빙 서류로 확인되는 기간을 그냥 보기 때문에 여기에 제수출할 때 필요한 기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굳이 이걸 일부러 더 하지 않아도 돼요. 억지 쓴 거야. 제수출하는 데 필요한 기일을 더해주는 거는 얘뿐입니다. 얘는 박람회 기간이 딱 종료를 했어. 만약에 5월 10일 날이 박람회 전시회가 끝나는 날이야. 이날까지 제수출해야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시회 끝나고 나면 바로 배 타고 못 나가잖아. 제수출할 때 절차 이행하는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사 종료일에다가 제수출하는 데 필요한 기일을 더해 주는데 얘는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반입계약 증빙서류 자체에. 그래서 그걸 다 이걸로 고려할 수가 있어요. 일부러 더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거예요. 자, 25번 관세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 일단 전환 승인 뭐예요? 국제무역 선기를 국내 운항 선기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요 전환 승인은 세관장 승인이죠. 통관장 지정은 요것도 세관장이죠. 그 다음에 납세증명서 발급해 주는 것도 당연히 세관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하는 거 한마디로 유니패스 구축하는 거 관세청장이 할 일이고 통계 작성이나 전자문서 중개사업자 지정도 관세청장이 하는 거죠. 사실 요거랑 요거는 확실히 관세청장이 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요. 그래서 통계 작성까지 관세청장이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25번도 그래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관장이 하는 일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기역, 디귿, 리을이 들어간 거는 이건 무조건 제껴버리는 거야. 이것도 무조건 제껴버리는 거야. 그치? 결국에 이 둘 중에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이 통계 작성도 관세청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출 수입 화물에 대해서 통계 작성을 세관장이 하게 되면 각 세관에서 해야 돼요. 그치? 그래서 관세청에서 그냥 한꺼번에 통계 작성을 한다. 이렇게 센스를 좀 발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이번 2021년도 7급 국가직 7급 관세법 기출 문제들을 다 검토를 해봤어요. 사실 해설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까다로운 문제들은 굉장히 까다롭게 또 치사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특유의 그 치사함을 발휘했던 그런 문제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느끼시겠지만 내용을 전곡으로 공부하시는 건 정말 베이스로 하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문제에서 또 어떤 특정 선지에서 아주 치사하고 유치한 함정을 팠을 때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연습하는 훈련도 필요하다는 거를 느끼셨을 거예요. 문제 전체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쉬웠던 난이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함정을 판 애들이 있었거든요. 요거는 모르겠지 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몇 개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전체 다 평이한 난이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7급은 그래요. 자, 그래요. 여러분 기출 문제 풀어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앞으로 시험에서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금 더 열심히 연습하고 공부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